안녕하세요. GDG 인천의 유승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 성장기, 디자인과 구조, 함께 잡아가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프론트엔드 개발을 할 때 초기는 늘 설레이는 법이지만 다양한 문제로 개발 속도가 느리고 답답한 마음만 쌓여갔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 나름대로 분석해보니 여러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동일하거나 비슷한 요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동일한 요소들이 다양한 페이지에서 각각 작업된다고 생각하면 페이지 수만큼 개발 기간은 늘어나가고 시간은 비효율적으로 사용됩니다. 만일 여러 페이지에서 동일한 디자인으로 된 버튼들의 배경색을 바꾼다고 생각해 본다면 우선 페이지를 찾아야 하고 해당 페이지에서 버튼을 찾아야 합니다. 변경해야 하는 디자인이 많을수록 그에 따른 시간은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한 코드 내에서 모든 다양한 것을 구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과요불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듯이 한 소스 코드 파일에서 지나친 기능을 구현하여 혼란을 야기시키고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또 특정 기능을 개발하거나 오류를 해결할 때는 어떤 코드를 추가해야 하고 수정해야 하는지 빠르게 알아야 합니다. 한 파일 안에서 모든 또는 많은 요소들을 구현함으로 코드를 삽입해야 하는 위치나 오류 원인을 빠르게 찾기 힘들었습니다. 개발자는 개발을 하면서 디렉터리 명이나 파일명, 클래스명, 메소드나 변수명 등 다양하게 이름을 짓습니다. 한 소스 코드 파일 안에서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될수록 이름 짓는 것은 더욱더 복잡해지고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소스 코드를 작성한 저 자신도 저의 코드를 파악하기 어려운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시도한 방법은 디자인 시스템 구축과 네이밍 규칙을 통해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아토믹 디자인을 활용했습니다. 아토믹 디자인은 디자인 시스템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 디자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더 높은 품질의 일관성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신속하게 구현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토믹 디자인은 5가지 단계가 있으며 이 단계가 서로 연결되어 사이트를 완성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원자인데요. 원자는 물질의 기본 구성 요소이죠. 웹 인터페이스에서 적용되는 원자는 텍스트, 입력 폼 또는 버튼과 같은 HTML 태그입니다. 분자는 원자들로 구성된 집합입니다. 분자는 자신들의 특성을 가지고 디자인 시스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텍스트, 입력 폼, 버튼은 그 원자 자체로는 유용하지 않지만 분자라는 형태로 함께 결합되어 유용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유기체는 원자들과 분자들로 구성된 집합입니다. 원자에서 분자, 유기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구성하면 독립적이고 가독성이 있는 재사용 가능한 구성 요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원자, 분자로 만들어진 헤더입니다. 템플릿은 데이터를 연결하기 이전에 레이아웃을 생성하는 것인데요. 원자, 분자, 유기체 모두가 하나로 합쳐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페이지인데요. 페이지는 템플릿의 특정 인스턴스로서 템플릿이 붕어빵 틀이라고 한다면 페이지는 붕어빵입니다. 아토믹 디자인의 장점으로서 구성 요소를 혼합하여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타일 가이드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레이아웃을 이해하기 쉽게 해줍니다. 보다 일관성 있는 코드를 작성함으로써 디자인을 쉽게 추가하고 수정,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아토믹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은 이해와 노력입니다. 프로젝트를 참여하는 개발자, 디자이너 모두가 아토믹 디자인을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만약 아토믹 디자인에 대해서 개발자만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개발자는 페이지 단위의 디자인을 요소까지 어떻게 만들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내와 시간이 필요한데요. 아토믹 디자인을 적용하다 보면 원자와 분자를 만들지 않고 바로 유기체를 만들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원자와 분자 없이 바로 유기체에서 다 구현하려고 한다면 디자인이 변경될 일이 생길 때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제가 직접 만든 사이트의 스크린샷인데요. 그중 이제 한 부분에서 아토믹 디자인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라벨을 아톰으로 구성했고요. 또 버튼도 아톰으로 구성했고 그림도 아톰으로 구성했으며 시간과 또 장소를 묶는 이 분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분자와 여러 가지 원자로 구성된 하나의 이제 유기체를 만들고요. 이 유기체들을 목록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아토믹 디자인을 만들 때 폴더 구조에서는 우선 저는 템플릿을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로서는 템플릿이 이제 레이아웃이고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제 활용하게 되면 한 템플릿 안에서 여러 가지 페이지가 만들 수 있는데 저희는 한 템플릿, 한 페이지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우선 템플릿을 만들지 않고 바로 레이아웃과 페이지를 템플릿과 페이지를 한 페이지 안에 이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더는 네 가지로 만들었고요. 그중 아톰 안에는 버튼들과 인풋들, 여러 가지 체크박스가 있고요. 예시로 체크박스를 이제 넣어놨는데, 체크박스 빅, 체크박스 스몰이 있습니다. 이제 뭐 프롭이나 인풋으로 이제 리턴 값을 조절할 수 있지만,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디자인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이제 아톰 안에서도 체크박스 빅, 체크박스 스몰 이렇게 따로 구성했습니다. 이제 아토믹 디자인을 적용하게 하다 보면 어떤 것이 원자일까, 어떤 것이 분자일까, 어떤 것이 유기체일까라는 그런 고민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우선은 이제 컴포넌트들을 만들어 보면서 하나하나씩 쪼개 나가면서 이제 개발자와 디자이너 내에서 함께 이야기 나가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토믹 디자인 또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만들 때 페이지까지 이제 만들고 나야 이걸 뭐 고객이나 회사 내부 디자이너나 개발자랑 에게 보여줄 수 있는데 이제 스토리북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UI와 UX를 확인하고 직접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페이지뿐만 아니라 각 컴포넌트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디자이너와 개발자를 협업하는 도구로서 참 유용합니다. 이제 이게 샘플 영상인데요. 보시면 이제 스토리북 내에서 UI와 UX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제 프롭스를 이제 조절해서 이제 인풋을 조절해서 이제 UI가 어떻게 보이는지 또 액션을 이제 클릭함으로써 어떻게 동작하는지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에 대한 이제 문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SS 네이밍을 할 때 이름이 너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름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하게 되는데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BEM입니다. BEM은 블록 엘리멘트 모디파이어 약자로서 CSS 명령 규칙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블록은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는 독립적인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클래스 네임으로 표현한다면 스틱맨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스틱맨을 이제 캐멜 케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하이픈을 이용해서 스틱 하이픈 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스틱맨 안에서 구성 요소로서 헤드, 암, 핏이 있다면 이 요소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언더스코어 두 개를 이용해서 엘리멘트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디파이어는 스틱맨이 빨간 스틱맨, 뭐 파란 스틱맨이 있다면 스틱맨하고 이제 하이픈 두 개를 붙여서 모디파이어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CSS 네이밍을 본다면 작은 얼굴, 그리고 작은 얼굴의 사람, 또 큰 얼굴의 사람을 표현한다면 스틱맨을 우선 쓰고요. 그 다음에 엘리멘트로서 헤드를 붙여주고 모디파이어로서 스몰과 빅을 작성하면 됩니다. 뱀의 장점으로서는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있고요. 어디서 사용되는지 알 수 있고 다른 블록과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디파이어가 있다면 그럼 다른 모디파이어가 있겠네 라고 할 수가 있고 또한 내가 이제 엘리멘트가 되어 있다면 그 엘리멘트에 있는 위에 블록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이 뱀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CSS 전처리 중에서도 중첩 기능이 있는 CSS 전처리를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뱀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고 추천드리는 CSS 전처리는 레스랑 사스입니다. 그리고 아토믹 디자인을 클래스 네이밍으로 표현할 때 이제 클래스 네이밍의 제일 앞부분에 이제 원자의 경우에는 A 하이픈을 붙이고 분자는 M 하이픈 그리고 유기체는 O 하이픈을 붙이고 템플릿은 T 하이픈 그리고 페이지는 P 하이픈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리액트를 쓰게 되는데 리액트를 활용하면서 이제 좋았던 점들 또 좋게 코드를 짰던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 안에서는 요즘 함수형 프로그램이 유행인데 그중에서 커스텀 훅을 이용하게 되면 컨버트 로직을 재사용 가능한 함수들을 이제 한 곳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복 코드를 방지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커스텀 훅을 활용하게 되면 이제 뭐 UI에 붙여서 이제 UI 따로 컨버트 로직 따로가 분리가 돼서 이게 컨버트 로직을 여러 가지 UI 속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노레포를 활용하면 좋은데요. 모노레포는 하나의 이제 저장소 안에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공통된 것을 만들게 되면 이제 컴포넌트를 재활용할 수가 있고 핵심적인 코드나 유틸리티 코드를 재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제 중복 코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노레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도움 주는 이제 라이브러리로서 레르나랑 양 워크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 이제 프론트엔드 구조에서는 이제 쉐어드라는 공통 구조를 가지고요. 이 공통 구조를 사용하는 6가지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쉐어드 안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컴포넌트라든지 어떤 코어적인 것들, 뭐 아크릴 아키텍처 같은 것들을 이 안에 관리하게 되면 이 여섯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그걸 활용해서 할 수 있고요. 중복적인 코드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이 쉐어드에서 이제 뭔가 업데이트가 되면 6가지 이제 6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다 같이 모두가 반영되는 놀라운 이제 마법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뭐 CSS 네이밍이나 뭐 아키텍처 CSS 네이밍이나 어떤 컴포넌트 이런 뿐만 아니라 아키텍처 단에서도 고민하게 되면 좋은 코드를 짤 수 있는데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레젠터, 인터레터, 어댑터, 그 다음에 엔티티로 구성하고 있는데 프레젠터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아토믹 디자인 같은 것들 요소들을 따로 묶어서 이제 관리하고 있고 이 안에는 뭐 UI 컴포넌트들, 레이아웃들, 페이지들, 그다음 리액트 라우터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주로 화면에 어떻게 보여지는 그런 요소들을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인터레터인데 인터레터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커스텀 훅이라든지 또 상태를 관리하는 리덕스를 이제 포함하고 있고요. 어댑터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와 통신하게 되는 그런 유즈 케이스라든지 서비스, 그 다음에 뭐 엑시오스라든지 이제 백엔드랑 통신하는 그런 코드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런 프레젠터나 인터레터, 어댑터 상관없이 이제 서비스에서 핵심적인 도메인 로직을 담당하는 엔티티는 다른 폴더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컴포지션 같은 경우는 유저 같은 경우는 프레젠터, 인터레터, 엔티티, 어댑터가 다 모두가 있고 이 프리셋도 마찬가지고요. 각 기능별로 이렇게 프레젠터, 인터레터, 엔티티, 어댑터들을 이제 관리해서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발하다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심도 있는 고민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심도 있는 고민, 발전을 위한 노력은 코드를 생명력 있게 만들고 개발자를 성장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잘 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효율적으로 짤 수 있을까?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는데 혹시 좋은 의견이나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적혀 있는 제 메일에 보내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GTG 인천의 유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 페이지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고 있는 태재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웹에서 구조화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JSON-LD가 뭔지, 그리고 구글은 이 JSON-LD라는 데이터를 검색 결과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SON-LD입니다. JSON-LD에서 LD는 링크드 데이터의 약자로 JSON-LD는 링크드 데이터를 JSON 형식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든 표현법입니다. 아마 JSON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로 API 통신할 때 쓰는 키 밸류 형태의 데이터 포맷이죠. 그리고 링크드 데이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웹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연결하겠다라는 걸 목표로 만들어진 W3C 권고안입니다. 이 링크드 데이터는 네 가지 원칙을 만족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URI로 고유한 식별자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오늘 다룰 JSON-LD나 아니면 RDF처럼 구조화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URI를 링크해서 이제 다른 링크 정보를 통해서 이제 웹 간의 연결성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네 가지 원칙을 만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원칙들을 내세워서 링크드 데이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뭘까요? W3C는 이 링크드 데이터의 비전 중에 하나로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제 기존의 웹 환경을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보면 각 사이트의 주소, 이제 URL과 그리고 그 URL을 호출했을 때 반환되는 HTML 이렇게 딱 두 개의 컬럼만을 가지는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DB였습니다. 이제 백엔드 개발이나 아니면 DB를 지금 실무에서 다루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런 큰 문자열 덩어리에서 라이크 검색 같은 걸로 원하는 데이터를 얻어내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이죠. 그래서 기존의 검색 엔진들은 수많은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이를 해결해야만 했는데요. 이런 전처리 과정들은 각각의 엔진상에서 일어나고 있고 정말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사실 이 HTML 하나만 제공하는 걸로는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 구조화된 데이터라는 걸 추가함으로써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링하는데 좀 더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타입이라는 걸 추가한다면 채용 공고 같은 서비스를 만드는 개발자가 타입이 컴퍼니인 것들만을 크롤링해서 이제 서비스 만들 때 좀 더 편하게 필요한 정보, 회사에 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겠죠. 이제 반대로 뭐 저희 카카오 페이지 같은 서비스 만드는 회사가 이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면 이제 북이나 무비 아니면 코믹 같은 타입을 가진 데이터를 검색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타입 이외에도 네임 같은 정보를 추가해 준다면 정보의 우선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두 개 웹페이지 모두 HTML 안에는 구글이라는 정보를 담고 있지만 네임이 이제 한쪽은 구글이고 한쪽은 카카오라면 아마 카카오라는 이름을 가진 곳에는 HTML에 구글이란 정보가 있더라도 뭔가 뭐 그냥 카카오 테크블로그 같은 곳에서 이제 구글 기술에 관한 정보를 다룰 확률이 높으니까 이제 구글이라는 이름을 가진 웹사이트를 좀 더 가중치를 둬서 뭐 검색 결과를 나타낼 때도 이제 좀 더 노출도를 높게 좀 더 상단에 배치해서 사용자가 좀 더 빨리 접하게 할 수 있겠죠. 이처럼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대한 DB에서 개발자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쿼링하기 위해 제이슨 LD라는 걸 넣어서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이를 위해서 링크드 데이터라는 개념을 만들어 W3C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은 굉장히 좋은 목표라는 건 알겠지만 이제 꼭 저 데이터를 넣어줘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제 모든 개발자들이 앞서 말씀드린 예시처럼 서비스 만들 때 뭔가 크롤링을 해서 전처리 DB를 구축하는 것도 아니고 이 데이터를 넣어준다라고 해서 뭔가 개발상에 이점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필수적이라고 느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 데이터를 넣기 위해 좀 더 넣어달라고 여러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리치 리절트라는 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구글 검색하시다 보면 이제 이렇게 Q&A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다던가 아니면 이제 특정한 그룹으로 묶여서 캐러셀 형태로 이제 데이터가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검색 결과 하단에 이런 평점이나 추가적인 정보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검색 결과들을 구글에서는 Rich Result라고 하고 이 결과는 JSON LD에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나타내 주게 되는데요. 우선 저 리치 리절트의 예시들을 보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제 JSON LD를 작성할 수 있는지 JSON LD의 문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을 application LDJSON이라는 걸 타입으로 가지는 스크립트 태그 안에 이제 JSON 형태로 이제 필요한 데이터들을 넣어서 이제 구조화된 데이터를 제공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밑에 있는 정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써야 되는 정보들이고, 먼저 위에 있는 컨텍스트 안에 보면 schema.org라는 어떤 주소가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schema.org라는 건 보캐브러리로서 이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구조화된 데이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용어나 아니면 프로퍼티 같은 것들, 실제 뭐 FAQ라는 타입에서는 뭐 메인 엔티티나 아니면은 퀘스천이란 타입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뭐 name이나 accepted answer이라는 이제 프로퍼티를 거기에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다처럼 어떤 타입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타입들에는 어떤 프로퍼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보캐브러리 역할로서 이 schema.org가 존재하고, 여기 페이지 안에 보면 그런 정보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리치 리절트의 예시들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러셀인데요. 뭐 레시피라던가 아니면 레스토랑, 그리고 영화처럼 특정한 타입을 가진 정보들이 있으면 그 정보들을 묶어서 상단에 캐러셀 형식으로 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화면처럼 된장국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된장국과 관련된 레시피가 결과로 묶여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JSON LD를 조금 자세히 봐보자면 타입은 레시피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캐러셀 내에서 표시할 이름과 썸네일, 이제 이름과 썸네일 두 개를 이제 내가 원하는 형태, 필요한 이미지나 아니면 제목 같은 걸 좀 더 짧게 표시하기 위해서 약어를 사용한다던가, 아니면은 이 화면 비율에 맞는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썸네일 이미지를 지정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서 검색 결과를 표시해주면 레시피를 찾는 사용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보기 편하고, 이제 레시피나 레스토랑 같은 타입 특성상 이제 미리 이미지를 보고서 결정하고 싶을 텐데 일반적인 구글 검색 결과들에서는 썸네일 표시가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런 리치 리절트를 활용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도 미리 이미지 같은 것들을 보면서 모아보면서 결정할 수 있어서 편하고, 그리고 좀 더 사용자들을 유입하고 싶은 운영자 입장에서도 좀 더 예쁜 썸네일 같은 걸 활용해서 유입을 늘릴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평점과 가격 정보 시스템인데요. 이 두 정보는 기존 검색 결과 하단에 추가적인 UI가 붙는 형태로 표시를 해줍니다. 이제 뭐 레시피라던가 아니면 제품, 그리고 소프트웨어, 앱 같은 타입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제이슨을 보면 이제 이거 타입 같은 경우는 뭐 카카오 페이지 앱이니까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각각 가격 정보와 평점 정보는 오퍼 그리고 어그리게이트 레이팅 안에 객체 형태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라이스와 레이팅 밸류 정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0 그리고 3.4 이렇게 숫자만 표기해 주시면 실제 검색 결과에는 각 나라에 맞는 단위나 화폐 단위나 아니면 언어로 번역돼서 표시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실제 검색 결과를 보면 리뷰의 경우 별 모양으로 된 리뷰 스니펫 UI와 그리고 평점 3.4 그리고 총 몇 표를 받았는지, 레이팅 카운트가 이제 몇 표라는 단위로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가격의 경우 프라이스가 0이기 때문에 그 0이라는 가격을 한국에 맞춰서 무료라고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FAQ에 대한 예시입니다. FAQ에 관한 정보를 입력을 해주면 사용자는 페이지에 접근하지 않고도 해당 검색 결과에 대한 답변 내용을 바로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좌측에서 보면 이제 검색 결과, 질문들은 이렇게 접힌 형태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질문이 있다면 그걸 펼쳐서 답변을 볼 수 있는 형태의 스니펫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제이슨 정보를 보면 타입은 FAQ 페이지라는 타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메인 엔티티 안에 타입이 퀘스천인 객체와 그리고 그 안에 accepted answer이라는 형태로 답변이 제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답변이 바깥에서 미리 볼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이 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페이지를 들어가는 한 가지 뎁스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그 페이지에 들어간 후로도 실제 그 답변이 있는 문단까지 뭐 스크롤 같은 걸 해야 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이제 정보의 접근성이 굉장히 편리해지겠죠. 네, 오늘 보여드린 것들 이외에도 이제 다양한 형태의 리치 리절트가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이제 본인이 만든 서비스에서 적합한 구조화 데이터가 있다면 적용해보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려보면서 마지막으로 이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레퍼런스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방금 예시로 들었던 리치 리절트 이외에도 이제 다른 리치 리절트들이 뭐가 있나 한번 보고 싶으시다면 구글 검색 개발자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 스트럭처드 데이터 안에 여러 가지 형태의 리치 리절트 제공해주는 포맷들을 이제 리스트 형태로 보여주고 이 가이드라인 내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코로나19처럼 상당히 최신에 있는 것들도 바로바로 업데이트 될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구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컨텍스트를 언급하면서 보여드렸던 스키마.org에 들어가 보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레시피나 뭐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타입들이 있고, 이 타입들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각각의 타입들에서 제공하는 프로퍼티들, 뭐 예를 들면 아까 레이팅 안에서는 레이팅 밸류나 레이팅 카운트처럼 이제 리뷰에 관한 어떤 프로퍼티들을 제공하는지가 자세하게 나오니까요. 이 내용들은 스키마.org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jetpack 데이터 스토어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최원영이라고 합니다. 현재 싱가포르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올해 jetpack 라이브러리에 여러 가지 좀 신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됐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대거에서 파생된 힐트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이제 개선이 된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이제 페이징 트리, 그러니까는 이제 코틀린으로 완전히 이제 새로 작성이 된 페이징 라이브러리 됐을 거고, 앱 스타트업 라이브러리 됐을 거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데이터 스토어도 그 중에 하나예요. 올해 9월, 비교적 최근이죠. 올해 9월에 이제 알파 버전의 릴리스가 됐고요. 이거는 이제 쉐어드 프레퍼런스처럼 이제 조그만 데이터를 그렇게 크지, 데이터베이스와 달리 그렇게 크지 않은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쉐어드 프레퍼런스를 대체하도록 목표되는 그런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쉐어드 프레퍼런스와 마찬가지로 키와 밸류, 이제 쌍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장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리고 타입도 오브젝트라는 것, 타입도 오브젝트의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조금 뒤에 가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코틀린 코롤틴과 플로우를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 입출력, 데이터 쓰고 읽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가능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코롤틴과 플로우를 사용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어싱크로너스한 웨이로 이제 어싱크로너스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데이터 스토어는 두 가지의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프레퍼런스고 두 번째는 프로토입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부연을 하도록 할게요. 프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존에 있던 쉐어드 프레퍼런스와 동일하게 키 밸류 값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하는 거고, 프로토는 이제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은 커스텀 데이터 타입들을 많이 만들어 쓰는데 그거는 원래 기존의 쉐어드 프레퍼런스에서는 저장할 수가 없었잖아요.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싶으면은 이제 롬이라든가 아니면 램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저장했어야 되는데 그럼 좀 더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인지 이제 이번에 구글에서 만들어진 데이터 스토어 라이브러리에 프로토콜 버퍼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스케마를 만든 다음에 커스텀 데이터 타입을 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쉐어드 프레퍼런스랑 조금만 비교를 해볼게요.
이거는 구글 디벨로퍼스 블로그에서 가지고 온 그런 차트인데요. 여기에서 간단히 요약한 건 다음과 같습니다. UI 스레드에서 사용할 때 조금 더 안전성, 그러니까 그 스레드를 블록한다든가 그런 문제점은 사라졌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파싱해 올 때 런타임 익셉션에 대해서 조금 더 강인해졌고, 쉐어드 프레퍼런스에서 이제 데이터 스토어로 마이그레이션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타입 세이프티까지 같이 제공합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데이터 스토어에 대해서 조금 맛을 봤다고 하면 하면 되겠네요. 이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Preferences 데이터 스토어를 이용하고 싶을 경우에는 그냥 빌드 그레이드에다가 이렇게 한 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은 프로토 프레퍼런스를 이용하고 프로토 데이터 스토어를 이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해요. 여기에 빌드 그레이드에다가 여기 디펜던시에다가 한 줄 더 데이터 스토어 코어를 추가해주고, 그리고 플러그인을 하나 더 정의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프로토콜 버퍼를 이용해야 되니까 그 관련된 디펜던시도 추가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프로토콜 버퍼에 관련된 이제 그레이드 세팅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프레퍼런스와 다르게 여기 이제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이 경로 보이시죠? 만들고 싶은 파일 네임을 적으시고 확장자 프로토로 만든 다음에 이제 앱의 이제 메인 디렉토리 안에 밑에 프로토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의 그 스키마를 지정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 보시면은 메시지 다음에 세팅스라고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 my underscore counter라고 보이시죠? 이게 우리가 만들고 싶은 커스텀 데이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여기에다가 이제 뭐 스트링도 넣고 싶으시고, 아니면 여러 개 스트링 혹은 여러 개 불리언 혹은 인티저 혹은 플롯 이런 식으로 넣고 싶으시면 하나씩 추가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데이터 스토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프레퍼런스 타입과 그리고 프로토 타입에 대해서 프로토 데이터 스토어에 대해서 하나씩 볼게요. 이 데이터 스토어를 이제 생성하는 건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줄로 모든 게 끝나고요. 그러나 이제 프로토 데이터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커스텀 데이터 타입이다 보니까는 이걸 저장하기 위해서는 시리얼라이징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어나니머스 클래스를 만들듯이 이제 시리얼라이저 이제 클래스를 구현해 주시는 거죠. 여기다 read from, try catch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read from, write to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끝난 다음에 이제 파일 이름을 지정해 주시고, 그리고 앞에서 만든 시리얼라이저 객체를 넣어주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자, 이제 read and write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얘기해드린 것처럼 이 데이터 스토어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과정은 이제 플로우에 의해서 이제 플로우와 그리고 코루틴에 의해 가지고 이제 작동이 되고요. 그래서 플로우를 이용해서 프레퍼런스가 바뀔 때마다 값을 이렇게 보내주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는 dispatchers.io 이거는 이제 이 코루틴에서 사용되는 이제 스코프잖아요. 이 말인즉슨 IO 스레드에서 이제 IO 스레드 동작한다는 뜻이고, 여기에서 결론을 내어보자면은 UI 스레드를 이제 블로킹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preference 데이터 스토어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은 여기에서 바로 데이터를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토에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동일해요. 앞에서 만든 이제 테스팅스 데이터 스토어 객체에다가 데이터 읽어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읽어오시면 됩니다. 이런 코드 스니펫들은 이 구글 디벨로퍼스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코드랩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이제 쓰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만든 이제 데이터 스토어에다가 이제 에디트라는 것을 해주고 이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해줄 건지 설정해 주시면 돼요. 이러면 이거는 서스펜드 펑션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루틴 안에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프로토 데이터 스토어에 관련된 것도 관련해서도 동일합니다. 서스펜드 펑션이기 때문에 코루틴 스코프 안에서 불러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 간단하게 읽고 쓰고 그리고 생성하고 이런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기존의 데이터를 쉐어드 프레퍼런스에 저장하다가 이제 데이터 스토어에다가 바꾸고 싶으면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쉐어드 프레퍼런스를 마이그레이팅 하기 위해서는 쉐어드 프레퍼런스에서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것을 정의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스토어에다가 이 마이그레이션 객체를 사용한다고 알려주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첫 번째 라인에서 shared preference migration을 설정해줬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다음 줄에서 이제 데이터 스토어를 이제 생성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마이그레이션 객체를 넣어주면은 간단하게 마이그레이션이 완료가 됩니다. 프로토 데이터 스토어에 대해서 동일해요. 여기는 조금 더 복잡한 게 들어가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다가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다른 곳에다가 매핑을 해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안에 있는 람다 익스프레션 안에다가 우리가 하고 싶은 매퍼 루틴들을 정의를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마이그레이션 이렇게 shared preferences migration 객체를 만들어주고 아랫줄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 있는 시리얼라이저는 앞에서 만든 시리얼라이저랑 동일하고요. 여기에서 파일을 하나 생성해 주시고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객체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주 맛보는 식으로 이제 생성하고 읽고 쓰고 마이그레이션 하고를 알아봤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 데이터 스토어 라이브러리는 알파 스테이지고요. 그 말인즉슨 이 베타 아니면 RC 그리고 프로덕션이 다다르기 전까지는 어떤 변화가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API가 없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API의 사용 방법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새로운 방식으로 약간 꼬여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약간 그런 위험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는 약간 이런 것들을 프로덕션에 적용할 때는 신중을 조금 기해해 주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데이터 스토어가 이제 프로토콜 버퍼스라는 걸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프로토 데이터 스토어를 이용하고 싶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러닝 커브를 감수하셔야 된다. 이 정도의 코멘트를 드리고 싶네요. 하지만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좀 더 시밀리스하게 동작한다는 점, UI 스레드를 막 블로킹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코르틴과 플로우를 이용해 가지고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돌아간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제팩 라이브러리에 추가된 것들이 거의 코르틴에 기반해 가지고 동작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제 이것도 이 데이터 스토어 라이브러리가 어느 정도 그 트렌드를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여기 있는 러닝 커브 플러스 코르틴과 그 플로우에 대한 러닝 커브가 어느 정도는 수반이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고요. 만약에 질문할 게 있으시면은 여기 트위터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여기 만약 유튜브로 공개가 되면 거기에 질문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GDG 인천 모가코란의 라이팅 토크에서 How to Run 플러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마인즈랩에서라는 스타트업에서 플러터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이병욱이라고 합니다. 현재 플러터를 활용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상용 서비스를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플러터를 시작한 지는 이제 반년 조금 넘은 초보 개발자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플러터를 활용해서 상용 서비스를 제가 어떻게 개발하기 위해 어떠한 경로로 학습하였는지에 대한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플러터라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GDG의 여러 챕터에서 발표를 통해 혹은 코드랩이나 직접 사용해 보시면서 익숙해지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아직까지는 다소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플러터는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하자면 구글에서 만든 오픈소스 크로스 플랫폼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한 문장에는 플러터의 특장점이 거의 모두 담겨 있는데요. 플러터는 기본적으로 오픈소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용이 가능하고 나아가서 누구든지 기여를 할 수 있으며 구글의 플러터 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개발자들과의 협업으로 만들어지는 프레임워크입니다. 또한 크로스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코드만으로 안드로이드, iOS 등의 모바일 플랫폼에 대응은 물론 아직 정식 릴리즈 되지는 않았는데 웹 어플리케이션과 그리고 윈도우즈, 맥, 리눅스 등의 데스크탑 OS에서도 사용 가능한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구글의 차세대 OS라고 불리우는 퓨시아의 어플리케이션도 개발 가능하다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유용해 보이는 플러터이지만 왜 아직도 모바일에서는 네이티브인 코틀린이나 스위프트가 더 많이 쓰이고 또 다른 클러스 플랫폼인 리액트 네이티브가 여전히 더 많이 쓰이고 있고 플러터는 왜 잘 쓰이고 있지 않은 걸까요? 플러터는 이제 정식 릴리즈 된 지가 만 2년도 되지 않은 2018년 1월 5일이 1.00 버전의 첫 버전인 릴리즈가 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터의 생태계는 불안정한 부분도 있고 좋은 레퍼런스나 참고자료, 외부 라이브러리나 플러그인들이 여타 플랫폼들에 비해서 다소 부족한 면이 있는 점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약 2년 동안 변화를 거치면서 이번 달에 릴리즈된 1.22.0 버전까지 진행이 되면서 많은 점이 보완이 되었고 그리고 다트 또한 2.10 버전까지 올라오면서 여러 라이브러리들과 플러그인들의 개발과 점차 성숙해지는 개발 생태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한편 주 언어가 다트라는 점에서도 좀 마이너스 요소가 있습니다. 혹시 다트라는 언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플러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면 혹시 앵귤러나 플러터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시라면 처음 들어보신 분이 대다수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프레임워크 하나도 익히기 되게 벅찬데 새 언어까지 배워야 한다니 아무래도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기에는 플러터는 좀 무리가 아닐까 하는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이 되실 텐데요. 지금까지 나왔던 주제들만으로는 플러터를 배우기 위해선 필요한 정보들은 너무나도 적고 배워야 할 내용들은 엄청나게 많게만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플러터는 배우기 어려운 프레임워크인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요. 생각보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 경우에는 플러터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네이티브 모바일 개발자가 아니라 단순히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한 웹 개발자였으며 모바일 네이티브에 대한 개발 경험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또한 플러터를 시작하는 데 있어 준비 기간도 약 한 달여 시간밖에 들이지 않았는데요. 물론 아직 저도 플러터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앞으로 능숙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이 무척이나 많습니다만 UI를 그리고 단순한 UX를 적용을 하고 API로 호출하는 정도의 단순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선 생각보다 그렇게 러닝 커브가 크거나 하는 프레임워크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우선 다트 언어부터 좀 들여다볼까요? 사실 다트 언어의 기초 골격은 웹 개발에 대표적으로 쓰이는 자바스크립트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바나 컨스트 등의 기본적인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에서부터 펑션, 클래스 등 OOP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형태 구조는 자바스크립트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자바스크립트를 능수능란하게 쓰시던 개발자이시라면은 다트라는 언어에 대해서 익숙해지시고 적용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언어 자체는 다른 언어다 보니 차이점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화면의 위쪽 링크에서는 다트를 활용한 프로그래밍 튜토리얼이 잘 소개가 되어 있는 페이지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고, 그리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페이지를 방문해 보신다면 다트만이 갖고 있는 언어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직접 체험을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경험이 아니실까 생각이 들고요. 아래쪽 링크는 다트패드라는 웹 서비스인데, 별도 플러터 SDK나 다트 SDK의 설치가 없이 웹 브라우저 상에서 다트 코드를 쉽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패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쪽 링크에서 익힌 다트를 빠르게 구현해 볼 수 있는 연습장으로 쓰이기엔 이것보다 좋은 서비스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조금 첨언이기는 한데, 코드펜이라는 UI 라이브러리 사이트에서도 플러터의 다트 랭귀지를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일종의 다트 패드를 이번에 최근에 적용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플러터는 여타 프레임워크에 비해서 후발주자이다 보니까 여러 레퍼런스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튜토리얼을 하기 위한 소스만큼은 여타 프레임워크에 전혀 뒤지지 않는데요. 오히려 너무나도 많은 튜토리얼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기능만 골라서 사용하는 상황도 직면하게 되었었습니다. 지금 되게 두 이미지들이 되게 텍스트가 작게 엄청나게 많은 텍스트가 보이고 있는데, 좌측에 보이고 있는 화면은 플러터의 공식 홈페이지 내에 쿡북이라는 메뉴의 튜토리얼 코드 목록입니다. 아마 화면상으로는 워낙에 축소가 된 탓에 정상적으로 글씨가 보이실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애니메이션이나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폼스, 제스처스, 이미지스, 리스트스, 메인테인, 내비게이션, 네트워킹, 플러그인 테스팅 등으로 여러 분류가 나뉘어져서 세부적으로 각각의 개발자가 원하는 테스트 코드를 손쉽게 쓸 수 있도록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쿡북을 기반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코드로 변환을 좀 더 디벨롭 시키셔서 개발을 하시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신 소스이시고,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화면은 구글 디벨로퍼스의 코드랩 페이지입니다. 지금 페이지는 플러터에 대한 카테고리만 검색해서 보고 있는데, 현재 총 19개의 코드랩스가 등록이 되어 있고, 최근에 플러터 데이를 통해서 신규 코드랩스도 추가가 되었고, 기존 코드랩스도 플러터와 다트가 성장해 감에 따라서 수정된 부분들은 리뉴얼돼서 업데이트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코드랩스입니다. 아마 내년 데브 페스트쯤 되면은 지금의 19개가 아니라 얼마나 더 많은 코드랩스가 더 생기고 더 사용하기 좋고 간편하게 수정이 되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두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달아 두었는데요. 특히 플러터 공식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API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SDK의 릴리즈 노트나 아니면은 핫픽스 같은 그런 업데이트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고, 그리고 개발에 같이 쓰이는 데브툴스나 곁들여서 쓰기 좋은 기능들을 물론이고, 주요 IDE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나 VS 코드 내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메뉴들에 대한 설명과 쇼케이스 등도 요새 많이 리뉴얼되어서 제공이 되고 있으니 플러터나 다트에 꼭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개발자와 개발자 선택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라는 것은 데브페스트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내용이실 텐데요. 플러터에 대한 개발자 선택에도 점차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많은 개발자분들이 플러터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양질의 라이브러리와 그리고 플러그인, 그리고 여러 강의와 도서들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 상용 서비스들도 플러터로 개발된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페이스북 그룹인 구글 플러터 한국인 사용자 그룹이나 아니면 카카오톡에 있는 오픈 채팅방인 플러터 개발자 모임 등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현재도 교류를 하고 계시며, 저 또한도 해당 그룹과 채팅을 통해서 매우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배우고, 그리고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제가 오거나이저로 활동 중인 플러터 코리아도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정기 미트업 계획은 잠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상태가 나아지거나 혹은 최근에 있었던 플러터 데이 익스텐디드 코리아 같이 온라인 웨비나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플러터를 활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두 링크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페이스북 그룹인 구글 플러터 한국 사용자 그룹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의 링크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발표한 모든 장표는 발표가 끝난 대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공유가 될 예정이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통해서 많은 교류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많은 분들을 저도 많이 뵐 수 있고 많이 배우고 교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되게 다양하고 많은 참고 자료들이 있지만 발표 시간상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하는 것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선 다트와 플러터의 외부 라이브러리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최근 이 페이지가 릴리즈가 되었는데요. pub.dev라는 페이지입니다. Node.js에서 쓰이는 npm이라든지 아니면은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쓰이는 메이븐 혹은 그레이드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면 쉽게 사용이 가능하실 거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추천할 만한 강의가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대다수 문의를 받으시면 추천해 주시는 강의 중에 하나인 앱 뷰러리의 안젤라 유 강사님이 하시는 유데미 강좌 링크입니다. 일전에 해당 강좌 일부 강좌를 플러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배부하였었는데 현재는 최근에는 그 이벤트가 끝이 나서 현재 무료로 배포되고 있지는 않으나 유데미의 할인 시즌을 잘 이용하신다면은 만원 중반대의 가격으로 수강이 가능하시고 저 또한도 이 과정을 통해서 UI를 그리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도움을 얻었었습니다. 또한 플러터의 정기적인 릴리즈 발표나 프레임워크의 패러다임을 소개하는 플러터 팀의 미디엄 블로그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릴리즈 노트는 물론이고, 그리고 플러터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좋다라든지 아니면 플러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머티리얼 디자인에 대한 플러터에서는 어떻게 녹여내는지에 대한 글들이 주기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서 플러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하는 페이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어디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가득한 플러터 공식 홈페이지를 flutter.dev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짧게나마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이메일과 블로그를 통해 혹시 이번 발표에 대해서 문의사항이나 질의사항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남겨주셔도 좋고요. 이번 발표에 대해서 피드백도 언제나 환영하고 있습니다. 악평만 아니라면은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으니 모쪼록 많은 피드백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쪼록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